자, 이번 시간엔 제3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겠습니다.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 자,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 구조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세액을 계산해서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빼고 그래서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감 공제해 줄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차가감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과세기간이 신고를 4월부터 6월 이렇게라고 보고, 일단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인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한 게 매출세액이 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이 확정신고 기간인데 예정신고 때 빠진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 중에 매출이 빠진 게 있으면 여기다 같이 한꺼번에 넣어서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게 있으면 음수로 빼주는 거고, 받았던 걸 다시 돌려받게 되면 양수로 다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게 대손세액 가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곱하기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빼주는데, 매입세액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의 매입세, 즉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 세금 계산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합계표를 제출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세금 계산서 이외에 그 밖에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고 수령 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그 다음에 특수한 업종에서 의제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또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 공제 등이 있었을 때 이렇게 추가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도 마찬가지로 매출에서 빠졌듯이 매입도 빠진 게 있으면 예정신고 때, 빠진 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이렇게 같이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로 차감하게 됩니다. 즉 여기 매입세액에는 공제받을 수 있던 세금 계산서거나 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제받지 못합니다 라고 여기서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이게 이제 납부할 세액, 이게 음수면 환급할 세액이 되겠죠. 거기다 이제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많이 팔았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가 있고, 그 밖에 뭐 전자신고 세액 공제 등도 있고, 그렇게 하고 예정신고 때 못 돌려받은 게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돌려준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가산세를 물리게 된다.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시고 이제 메뉴 가서 보시면 되겠죠. 매입세액 공제 일반 보겠습니다. 공제하는 매입세액, 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느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첫 번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당연히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꼭 썼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사왔을 때, 사와서 썼을 때가 아니고 언젠가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도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 수입한 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보겠습니다. 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당연히 해주지 않겠죠. 또는 제출을 했는데 부실하게 기재됐다. 여기서 말하는 부실한 거는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적혔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해주겠죠. 받아왔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을 사오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대한 매입세, 사오거나 그것을 빌려서 월세를 내면서 차를 타거나 그 차에 기름을 넣거나 수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는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이라는 얘기는 운수업에서 든 것 같이 그 승용차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거, 택시회사처럼 택시 끌고 다니는 거, 영업하려고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의 용도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비영업용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소형 승용 자동차라는 얘기는 사람을 수송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승용차고, 그 다음에 8인승 이하가 소형이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은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접대비 또는 기업 업무 추진비, 동일한 뜻입니다.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를 취득하면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매입세, 내용이 좀 길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토지의 매입도 면세입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토지를 취득 및 형질 변경하거나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의 취득은 면세겠죠.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그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토지를 취득한 거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2기고 1기인데 이제 사업을 개시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 발생한 매입세금은 돌려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네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게시했는데 원래 2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안 했다, 쭉 안 했어. 과세 기간 끝났는데, 그리고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여기 있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기산일. 여기서 말하는 기산일은 요날을 말합니다. 요날까지 역산해서 모두 다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결국은 뭐 20일 이내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뭔가를 사오고 세금 계산서 받는 대신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신용카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텐데, 그러면 부속 서류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받는다. 두 번째, 의제매입세. 이건 이제 특수한 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그러니까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면세죠. 그래서 이걸 제조 가공해서 창출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원래 매입세액이 없지만 있는 걸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 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면세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 받아왔겠죠? 계산서 합계표 제출하고, 또는 신용카드로 사왔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 등을 사오면 그냥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활용. 또 이제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해서 파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금 계산을 받아올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받아올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해서 다시 제조 가공해서 이것을 공급하면 일정한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보고 공제해 주겠다.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중고자동차를 뭐 개인으로부터 사다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대손세액공제 특례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기 상대방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돼서 돈을 받아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했는데 사업자가 대손돼서 회수할 수 없었던 것을 일부를 다시 회수하거나 전부를 회수하면 다시 매출세액으로 더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면 과세 표준의 대손 금액에 부가세 포함됐고 110분의 10이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건을 팔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품 매출 100만 원. 근데 이제 부가세 걷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이렇게 하고 요거가 전부 다가 외상 매출금이겠죠. 외상 매출금 11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부가세를 받지 않았는데 부가세를 내준 거고 상대방은 외상이니까 부가세를 나한테 주지 않았는데 돌려받게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부도가 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전부를 못 받게 된 거지. 세법에서 정하는,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대손사유가 됐어. 그러면 요 돈은 나와 저 사람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요거를 탓할 수 없죠. 근데 다만 이 부가세는 나는 내줬고 쟤는 돌려받았는데 예? 부도 났다고 해서 요거까지 내가 부담하는 거는 좀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요거를 좀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식이 외상 매출금이 110만 원이잖아요. 그 중에 110분의 10만큼 돌려달라는 거야. 그게 10만 원이니까 요 돈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산 구조가. 대손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의 110분의 10만큼이 돌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회수불능 사유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 말합니다.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겠다. 여기도 다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 수표, 대여금, 선급금 다 소멸시효 완성된 것들은 대손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서 회수불능, 즉 법원에서도 걔한테 돈 받지 말라,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법에서도 돈을 받기를 포기했대요.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그러니까 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손으로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거는 회수불능 사유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수불능 사유 8번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여기까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어음.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인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하기 전에 미리 팔아놓은 외상,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가 됐어요. 은행에다 딱 제시했어요. 그게 부도 발생이랴, 은행에다 제시했지. 그럼 이제 은행이 이 어음 부도 났다. 그래서 부도로 확인한 날짜가 있어요. 이제 확인을 예를 들어서 2월 1일에 부도라고 도장을 딱 찍어서 어음을 나한테 줬어. 그러면 그날 대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돼. 여기서 날짜 셀 때는 6개월 이상이면 2월 1일이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이 6개월이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8월 2일이 6개월 이상이 경과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날 대손이 충족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인 저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
부도 났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그걸 실행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잖아. 그런 경우는 제외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등 굉장히 많이 지났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대손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겠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제외시키겠다. 저게 받을 수 있는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인데 2년이 지났어요. 받기로 한 날로부터. 근데 상대방이 특수관계이냐? 그러면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 그 다음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거. 이걸 먼저 보고 이제 소액 채권이라고 하네요. 금액이 작으니까 대손으로 인정하겠다.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A라는 사람한테 합쳐서 30만 원 이하인 거.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이다. 그럼 6개월 이상 지난 날 그냥 대손 요건이 충족한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네요. 시기의 제한 보겠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자가 영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방금 위에서 봤던 부도, 사망 이런 사유로 확정이 돼야 돼요. 10년이 지난 이후에 확정이 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받고 싶은 사람은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이런 서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확정신고 때 해야 되니까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 때만 돌려받아라. 신고와 납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신고와 납부. 자,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에 다음에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25일 이내에 신고하시래요. 여기서 보면 예정신고 기간은 이렇게 돼 있죠. 1월부터 12월이라고 보고 여기 과세기간 한 번 있고 여기 1월부터 3월 31일 여기가 예정신고 기간, 그 다음에 여기 7월부터 9월 여기가 예정신고 기간 9월 31일까지. 그래서 여기 예정신고 기간이에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 25일 이내에 여기 4월 25일까지 여기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의 최초의 예정신고 기간은 만약에 여기 2월 1일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라고 할 수가 없겠죠.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예정신고 기간. 만약에 여기 6월 달에 1일에 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정이 아니에요. 확정신고 기간이 돼요. 다만 사업 개시일 전에 신청을 먼저 했다. 신청을 1월 5일 날 했다. 그러면 요 날로부터 여기까지가 예정신고 기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원칙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아니고 법인은 그냥 예정신고 기간 다음 25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세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은 이렇다. 개인 사업자와 여기서 말하는 영세한 법인 사업자는 얘기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개인과 요거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 절반을 결정해서 25일까지 징수합니다. 즉 고지서를 날려보냅니다. 이런 걸 보고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즉 과세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예정이잖아요. 여기도 예정이겠지. 이쪽 걸로 할게요. 여기를 개인 사업자와 영세한 법인 사업자는 너 이쪽 과세기간 1년 동안에 신고를 했으니까 낸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낸 돈이 100만 원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 사업은 그냥 정상적으로 쭉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금액의 절반
2분의 1을 해서 그냥 50만 원 내세요. 신고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게 예정고지입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영세한 법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고서 작성하고 뭐 세무사 찾아가지 말고 내가 전기에 나온 것의 절반 고지할게.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엔 예외가 또 나오겠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해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야. 그러니까 저쪽에 바로 전기가 100만 원이면 절반이 딱 50이죠. 그러면 징수해. 근데 저기가 50만 원에 미달한다는 얘기는 100이 안 됐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90만 원. 고지하려고 그랬더니 45밖에 안 돼. 아, 고지서 안 날려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지서가 날라와서 돈을 내면 확정 때 낼 돈에서 빼고 하는 거고 안 냈으면 그냥 확정 때 한꺼번에 다 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됐어요. 원래 간이과세자 규모에 있다가 올해 과세기간에 일반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X1년이고 X2년이고 이렇게 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거든요. 이렇게 1년 동안에 신고를 했더니 이 규모가 간이과세자 금액을 초과했어. 그러면 이제 과세 변환 통지서가 날라와요. 일반으로. 근데 언제부터 일반이 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 여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제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이야.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간이과세자는 1년이 과세기간인데 여기가 특례로 여기까지가 간이과세자야. 6개월짜리 간이과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으니까 보통은 여기 거의 절반을 때릴 거 아니야. 근데 규모가 서로 다르잖아. 여기는 간이고 여기는 일반이니까. 그래서 이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여기는 간이었고 여기는 일반이기 때문에 절반을 계산하는 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 날려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특수한 상황. 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 국세징수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해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해서 재산을 심하게 손실을 입은 경우, 예를 들면 수재가 일어나서 그냥 가게가 다 물에 잠겼다 뭐 이런 경우 고지서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납세자가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 날려보내지 않겠다. 납세자를 위해서. 선택적 신고 납부 보겠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고 예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고지서를 날려보내면 내기만 하면 돼. 그런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은 상황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50만 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거나, 그 다음에 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내가 내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고하고 내도 돼. 그렇게 고지서가 날라보낼 텐데,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예정 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납부세액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의 3분의 1이 미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 1기고 2기인데 보통은 이쪽 과세기간에 50%를 때려주는 거잖아요. 여기 만약에 100만 원이었으면 50만 원 날라올 거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요 과세기간에 세금을 직접 계산을 했더니 이쪽 것에 3분의 1에 미달해요. 3분의 1에 미달. 그럼 일단은 50만 원을 내고 나중에 낼 거에서 빼거나 많이 냈으면 돌려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아무 일 없다가 여기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장사가 엄청 왕창 안 돼. 왕창 안 됐는데, 즉 사업 부진의 사이즈가 3분의 1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여기 1년치의 6개월치의 3분의 1로 떨어졌는데 50만 원 내놓고 정산하자,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나는 직접 신고할게요. 신고해봤더니 10만 원밖에 안 돼. 미리 40만 원을 더 낼 필요 없잖아. 되셨죠? 이렇게 3분의 1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 6개월 과세기간 3분의 1 밑으로 떨어지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셔도 된다고. 고지서 50만 원짜리 날라오면 내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환급은 바로 뒤에 배울 텐데 확정신고 때만 돌려주거든요. 근데 조기 환급 대상에 대해서 돌려받고 싶으면 신고서 제출해. 고지서 받고 돈 내지 말고. 그런 얘기네요. 확정신고와 납부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예정신고도 마찬가지겠죠.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 환급 받기 위해서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1, 2, 3월에 신고를 했어. 그럼 4, 5, 6에는 1, 2, 3월 걸 빼고 신고해야지. 그런데 1, 2, 3월에 예정고지서를 돈만 납부한 사람은 4, 5, 6만 하는 게 아니지 1, 2, 3, 4, 5, 6 다 합쳐서 신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작성해서 은행 등에다 납부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에 환급되지 않은 게 있으면 빼고 신고하시고 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빼고 신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일반과세자가 1, 2, 3월 달에 예정고지, 일반과세자가 아니지 개인사업자, 영세한 법인사업자가 1, 2, 3월 달을 신고해서 50만 원 냈어요. 그러면 확정신고할 때는 6개월치 다 계산해서 전체 금액 중에서 미리 낸 예정고지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용어 한번 잘 보세요.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말 조심하셔야 될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 그러면 여기 나머지 거 있죠. 4, 5, 6. 요 날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는 그러면 확정 신고 기간이냐? 그게 아니에요. 요것의 표현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불러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그리고 확정 신고 기간은 뭐냐면 신고를 해야 되는 진짜 기간을 말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를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실무에서는 1, 2, 3월을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부르니까 4, 5, 6을 확정신고 기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 2, 3월은 예정신고 기간이고 여기서부터 25일이죠. 4월 25일까지 요 사이를 뭐라고 그러냐? 예정신고 해야 되는 날의 끝이죠. 그래서 여기가 예정신고 기한이야, 기한. 응? 자, 그런데 4, 5, 6은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고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고 부르고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이 기간이죠. 그 기간을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 날이 확정신고 기한이겠지. 그 표현, 왜냐하면 바로 뒤에 가서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만나게 되니까 그래요. 근데 실무에 가보면 1, 2, 3월은 예정신고 기간, 4, 5, 6은 확정신고 기간. 왜냐하면 앞에 걸 빼고 신고하니까. 아니, 그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한 여기의 명칭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란 얘기입니다. 되셨죠? 환급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환급.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서 돈을 돌려받는 걸 보고 이제 환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 표현 잘 보세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예정신고 때 환급이 생기면 돌려주지 않아요. 기다려봐. 확정신고 때 정산해서 그때도 음수가 나오면 돌려줄게. 그런데 확정신고 기한이라는 얘기는 4, 5, 6으로 따지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신고하는 기간이야. 그래서 기한이 언제냐?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7월 25일부터 얼마를 기다려? 30일 이내에 기다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낼 거는 바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1, 2, 3월에 환급이 생기면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했는데 환급이죠. 안 준다고 기다려. 얼마나 기다렸냐면 5월, 6월, 7월 25일, 8월 25일 결국은 약 4개월 동안의 자금 압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환급을 받으려면. 조기 환급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환급 절차에 불구하고 빨리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기 환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보세요.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할 때 0%를 걷고 매입할 때 부가세 부담한 걸 다 돌려받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항상 음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주로 뭐 하는 사람이죠? 수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방금 일반적인 환급처럼 자금 압박이 막 상당히 4개월 동안 이렇게 길게 가니까 이것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항상 음수고 수출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매입세 돌려줄 거 어차피 빨리빨리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새로 취득하거나 확장하거나, 예를 들면 뭐 공장에 새로운 기계 장치 몇 억짜리를 막 뒤져놓거나, 그다음에 실내 뭐 내부 인테리어 엄청나게 뭐 식당에 셌거나 이러면 자금 압박이 엄청 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정 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돌려주잖아. 그리고 확정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로 30일 있다 돌려주니까 약 4개월 동안의 그 부가세를 부담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업 설비를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빨리빨리 돌려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라는 얘기는 회사 상태가 지금 맛이 가가지고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 이런 회사들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려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한 경우에는 어떤 부속서를 하나 내려요. 그것이 바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걸 제출하시고, 또 회사 상태가 안 좋아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시면 재무구조 개선 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시고, 이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 내년 1월 25일이 지난고 15일 이내에, 원래 일반적인 환급은 30일이죠. 얘는 15일 이내에, 그리고 각 예정신고 기간별로 예정신고 기한이야. 4월 25일이야. 4월 25일, 10월 20일.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즉, 일반 환급은 예정 때 안 돌려주고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이 지난 다음에 30일 이내인데, 일반 환급은 예정신고 기한 4월 25일 끝나고 15일 이내에, 확정신고 기한 지나고 15일 이내에 돌려준다. 그러니까 예정 때도 돌려주고 기간도 절반 짧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조기환급 보겠습니다. 조기환급 기간이 뭐냐? 예정신고 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이 표현 봤었죠? 과세기간 종료일 최종 3개월, 즉 4, 5, 6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10, 11, 12. 오케이? 예정신고 기간은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라 매월 또는 매 2월이 조기환급 기간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계속 다 매입만 있고 매출은 0원이니까 3개월 1, 2, 3월을 해서 4월 25일에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고 그 이후로 15일에 안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얘는 계속적으로 음수니까 이런 특혜를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1월달, 이 조기환급 기간이 1월이야. 1월 한 달만 신고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언제 하냐면 다음 달 25일까지 이 신고해. 그러면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는 뜻이야. 2월달 한 달치 신고해. 언제까지? 3월 25일까지. 그러면 이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 너 1월, 2월 따로 안 해? 그러면 1, 2월을 묶어서 해. 3월 25일에. 그러면 15일 뒤에 돌려주겠다. 요게 예정신고 기간의 조기환급 기간이에요. 1월, 2월 또는 1, 2월. 원래 3월은 그냥 자기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4월, 5월, 4월 거 해도 되고 5월 거 해도 되고 4, 5월을 묶어서 해도 되고, 4, 5, 6을 하는 것은 조기환급 기간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과세기간,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기환급 기간은 1월, 2월 또는 1, 2월 또는 4월, 5월, 4, 5월. 저 뒤에도 있겠죠. 7월, 8월, 7, 8월 이렇게 그 기간을 보고 조기환급 기간이라고 한다. 그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환급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신고 볼게요.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후, 있잖아요. 요 조기환급 기간, 조기환급 기한,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후에 25일 이내, 여기가 이제 조기 환급 기한이야. 조기 환급 기간은 1월 한 달이고, 그래서 요거를 가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을 조기 환급 기한 25일이 지난 이후에 15일 이내에 환급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자면 일반 환급은 예정 때 안 해주고 확정 때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1, 2, 3월 거 예정 신고 때 신고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그런데 조기 환급 속에 월별로 할 수도 있다. 1월 거 한 달을 신고할 수도 있고 2월 거 한 달을 신고할 수도 있고 1, 2월을 합쳐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의 기한 1월 거만 신고했다. 1월 25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 2월 거 신고할 수 있는데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겠다. 이게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